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맥도날드 알바생으로 시작해 전세계 부자 3위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자수성가한 그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 미국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지만 말년에 섹시한 여성을 만나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죠. Latest pictures of Lauren Sanchez, who's engaged to Jeff Bezos. I'm sorry, but she looks like a hooker. 원래 제프 베이조스는 학창 시절에 이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Friends set me up on blind dates. None of them worked out very well.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 그는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점장은 그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고객들을 응대하는 카운터에는 한 번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뒤편 주방에서 일을 하라고 시켰고, 그렇게 제프 베이조스는 주방에서 하루에 300개씩 계란을 깼다고 하죠.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특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유달리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죠. What kind of kid were you? I was a good student.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제프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했고 22살에 졸업할 때쯤에는 여러 대기업의 입사 제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대신 피텔이라는 스타트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사까지 승진했습니다. 이후 제프는 회사를 옮겨가며 승진을 이어나갔고 30살에는 다국적 투자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연애를 하게 되는데 상대는 같은 회사 직원인 맥킨지 스콧이었습니다. 그녀는 제프의 특이한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었죠. One of the ones that I would list that I wanted a woman who could get me out of a third world prison. Just a visualization for somebody really resourceful. 맥킨지는 제프처럼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원래 그녀의 꿈은 소설가였지만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취직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맥킨지는 내성적이었지만 의외로 사랑에는 적극적이어서 먼저 제프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호탕하게 웃는 그에게 반했던 것이죠. 반면 제프는 아내의 외적인 모습보다 수완 좋은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특히 면접 때 이력서에서 SAT 점수를 봤는데 안 반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둘은 사귄 지 3개월 만에 약혼했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사귀었을 때부터 결혼식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죠. 맥킨지는 제프의 이상형처럼 어떤 환경에 내놓아도 답을 찾아내는 여자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맥킨지는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도 다른 말 없이 바로 좋아, 그러자 답했다고 합니다. 맥킨지는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고 어떤 문제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제프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마존 사무실을 알아보러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맥킨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죠. 맥킨지는 아마존 회사의 첫 번째 직원이 되어 남편 제프가 바빠서 하지 못하는 회계 처리 등의 일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맥킨지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고 회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오직 남편을 위해 일을 해내었죠. 부부가 성실하게 일한 덕에 아마존은 성장을 거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The wealthiest man in the world, title that you really wanted. Is it a I can burden? assure you I have never sought that title. It was fine being the second wealthiest. 이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며 맥킨지는 아마존에 손을 떼고 자식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프와 맥킨지가 다른 부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2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제프 베이조스와 맥킨지는 이혼을 선택합니다. 제프는 이혼을 알리는 성명서에 만약 25년 후에 우리가 헤어질 것을 미리 알았더라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결혼했을 것이라며 전 아내를 존중하는 글을 남겼죠. 그의 성명서대로 아름다운 이별인가 싶었지만 몇 시간 뒤 충격적인 기사가 발표됩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사유가 로렌 산체스와 불륜관계 때문이라는 기사였죠.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신문 잡지는 제프가 로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기사를 냈습니다. 문자에는 너의 냄새를 맡고 들이마시고 싶어, 단단하게 잡고서 입에 키스하고 싶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죠. 내셔널 인콰이어러 잡지사는 이외에도 수많은 문자를 공개했는데 단순히 사랑을 속삭이는 걸 넘어 은밀하고 야한 문자도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프의 야한 문자가 너무 유치하다고 비웃었죠. 제프 베이조스 형님, 저에게 100만 달러 주면 야한 문자 더 잘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회사 대표도 사람이었구나 등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프 베이조스는 갑자기 음모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자신의 문자를 공개한 배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는 것이죠. 제프 베이조스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그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이 성공하고 나서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의 주요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는 종종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하는 글을 실었는데 특히 현재 총리이자 실질적 최고 권력가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를 강력하게 비난했죠.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는 부정부패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다른 왕세자와 권력가들을 체포해 고문한 인물로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자말 카슈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당연히 무함마드는 이를 부정했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후 그가 암살을 지시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무함마드를 강력하게 비난하자 그가 앙심을 품고 핸드폰을 해킹했다는 게 제프 베이조스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제프 베이조스는 내셔널 인콰이어러 측으로부터 받은 협박 메일도 공개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하워드 딜런으로 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 잡지의 모기업 AMI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로렌 산체스의 사진들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커플의 사진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 중에는 성기 사진을 포함해 베이조스가 비즈니스 미팅에서 찍은 것 같은 셀카, 베이조스가 화장실에서 옷은 다 벗고 결혼 반지만 낀 채 나체로 찍은 셀카 등 그의 불륜을 입증할 다양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진에서 제프 베이조스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었죠. 내셔널 인콰이어 측은 자신들이 확보한 사진 목록을 나열하며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합의란 베이조스가 사진을 누가 유출시켰는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서로 여기에서 마무리 짓자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 이메일을 블로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패컷이 됐습니다 였죠. 글에는 개인적으로 부끄럽긴 하지만 협박에는 굴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 원래 제프 베이조스는 무함마드가 자신에게 스팸 문자를 보내 해킹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에 무함마드는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프 베이조스와 무함마드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가끔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워싱턴 포스트가 비난글을 기고하자 둘의 사이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어느 날 무함마드가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게 베이조스의 첫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조스가 최고의 보안 전문가 게빈 드 베커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범인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문자와 사진을 유출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로렌의 오빠 마이클 산체스였죠. 마이클은 몰래 동생 로렌의 핸드폰에서 사진과 문자를 빼내어 언론에 약 25만 달러, 하나로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고 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조금만 있으면 전 세계 2위 부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마이클은 왜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고 사진을 유출시킨 것일까요? 게빈 드 베커는 마이클이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진을 유출시켰다는 것이죠. 마이클은 억울하다며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동생과 제프 베이조스의 사랑을 응원할 뿐이라 주장했죠. 하지만 한편으로 마이클은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유출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라면서 재판에서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대답했죠. 동생 로렌은 공개적으로 오빠의 행동이 배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제프 베이조스와 게빈 드 베커가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마이클이 패소했죠. 불륜 여부에 대해 전처 맥킨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맥킨지는 제프 베이조스의 아내였을 때부터 언론과의 인터뷰를 꺼려왔었습니다. 애초에 성격이 매우 내향적이어서 인터뷰 영상은 찾아볼 수 없고 소수의 인터뷰 기사만 있는데 그마저 자신의 소설책이 나왔을 때 홍보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 전부였죠. 이런 내향적인 성격으로 제프와 갈등하는 모습이 약간 엿보이기도 했는데 맥킨지는 인터뷰에서 남편과 자신은 정반대라면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파티하는 걸 좋아하지만 자신은 사교적인 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죠. 또 맥킨지는 성격상 사치를 싫어하고 자식들도 매우 검소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 점은 제프도 결혼 초기에는 똑같았는데 사업이 잘 되었을 때도 제프는 허름한 모습을 유지했었습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도 비싼 차가 아닌 대중적인 혼다차를 타고 다녔죠. Vicinity of $9 or $10 billion today. Okay. What's with the Honda? This is a perfectly good car. 또 그는 사무실 인테리어에도 최대한 돈을 아꼈습니다. 인터넷의 아마존의 초라한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진이지만 사실 사진이 찍힐 당시 베이조스는 이미 억만장자였고 회사의 시가총액은 대기업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책상을 자세히 보면 다리가 특이하게 생겼는데 사실 사진 속 책상은 남는 문짝에다 다리를 붙여 책상으로 개조한 것이라 합니다. 자신과 회사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상징이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부가 쌓여갈수록 당연히 제프의 소비 습관도 변해갔습니다. 전세계 최고 부자가 된 베이조스는 이제 더 이상 혼다를 타고 다니지 않고 페라리 세르지오, 부가티 베이론 등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과 비슷한 로렌 산체스를 만나게 됩니다.
흔히 재벌은 아내와 이혼하고 난 뒤 어린 여자와 사귈 것 같다는 인식이 있지만 로렌 산체스는 나이가 많이 어린 편은 아닙니다. 1969년생으로 나이만 따지면 전처 맥킨지가 한 살 더 어리죠. 게다가 로렌 산체스 또한 당시 유부녀로 전 남친, 남편과 낳은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요.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로렌은 제프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웠던 그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치어리더였고 미인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화려한 삶을 살았죠. 졸업할 즈음에는 학교에서 가장 매력있는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고 이후 그녀는 리포터로 활동해 앵커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An LA County Sheriff's deputy who was shot in the face remains in critical condition this morning.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연애도 놓치지 않았는데 그녀가 사귄 첫 유명인은 미식축구 선수 토니 곤잘레스였습니다. 그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 아들이 한 명 태어났죠. 이후 그와 헤어지고 36살의 로렌은 4살 연상인 에이전시 사장 패트릭 화이트셀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10년도 되기 전에 제프 베이조스와 불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란이 있고 얼마 안 있어 로렌도 패트릭과 이혼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로렌과 제프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한 명은 학교에서 예쁜 퀸카였고 한 명은 공부만 하는 자칭 찐따였죠. I was a good student. I always worked really hard. I was nerdy. 하지만 둘은 성격과 취향이 비슷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파티를 좋아하는 커플은 보그 패션 잡지에 커플 화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언론에 함께 등장해 인터뷰를 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즐기고 있죠. We're really great teammates. We also have a lot of fun together and we love each other. True. So 한편 맥킨지는 이혼하고 나서 합의금으로 베이조스가 보유하던 아마존 주식 16% 중 4분의 1인 4%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아마존 주가로 따지면 380억 달러, 하나로 약 54조 수준으로 맥킨지는 이혼 후 전 세계 여성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제프 베이조스가 부자였던 게 아니라 둘이 결혼하면서 함께 이뤄낸 자산이었고 아내도 아마존 초창기 시절 사업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받게 되었다고 하죠. 이혼 후 맥킨지는 새로운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맥킨지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였죠. 교사 월급을 받으며 살았던 댄은 맥킨지의 재산이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맥킨지는 또다시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무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댄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맥킨지가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죠. 반면 제프 베이조스는 새 여자친구 로렌 산체스와 곧 결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여름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결혼식은 베네치아에서 할 것이라고 밝혀졌죠. 사실 제프 베이조스의 진짜 아버지는 테드 조겐슨으로 덴마크계 미국인입니다. 테드는 자전거 하키 선수였는데 고등학생 때 덜컥 아들 제프가 생겼다고 합니다. My mom had me when she was 17 years old. She was still in high school. 이 아들은 나중에 억만장자가 될 운명이었지만 당시 아버지 테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는 대신 밖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제프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제프는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죠. 미혼모가 된 제프의 어머니는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낮에는 비서로 일하며 월급 190달러를 벌었고 밤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들을 데리고 야간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자의 인생을 바꿀 남자 마이크 베이조스를 만나게 되죠. 마이크 베이조스는 쿠바 사회주의 혁명을 피해 도망쳐온 난민이었습니다. 농장주였던 마이크 집안은 원래 부유했지만 사회주의 혁명 이후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로 변경되어 농장을 모두 정부에 빼앗기게 됩니다. 마이크의 부모님은 쿠바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신청해 아들을 혼자 미국으로 보냈다고 하죠. 마이크는 영어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 장학금을 받아 야간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프의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죠. 뒤늦게 영어를 배워 발음이 서툴렀던 마이크. 하지만 그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제프를 입양해 친아들처럼 길렀습니다. 이후 마이크와 제키 사이에 친아들과 친딸이 태어나지만 마이크는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았죠. 심지어 마이크는 제프가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들의 말만 믿고 자신이 열심히 모은 재산 25만 달러를 흔쾌히 투자해 주었습니다. 이 돈은 마이크가 야간학교를 졸업한 뒤 엑소모빌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평생 모아온 재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존 앞날이 불투명했고 제프 스스로도 실패할 확률이 70% 이상이라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는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었기에 투자를 해주었고 마이크는 이 투자로 1200만% 수익을 보게 됩니다. 황당한 건 지금부터인데 제프 베이조스가 성공하고 나서 그의 전기를 쓰던 작가는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베이조스의 친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테드는 자전거 하키 선수를 그만두고 조그마한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전기 작가는 테드에게 친아들이 억만장자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드는 무슨 소리냐 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제프는 마이크에게 입양되고 나서 마이크
마이크의 성을 따라 제프 베이조스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테드는 아들의 바뀐 이름을 잊어버려 친자식이 억만장자가 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친부는 그제서야 아들과 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친부를 만난 적도 없어요. 제가 친부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건 병원에서 양식을 작성해야 할 때뿐이에요. 그에게 아버지는 생물학적 아버지 테드가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마이크 뿐이었죠. My dad, who's a Cuban immigrant, 테드는 아들의 재산을 탐내지 않는다며 단순히 만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끝까지 친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Have you ever regretted that decision? Big mistake. 책 사람을 안다는 것에 따르면 사람은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루미네이터는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며 상대를 존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꿈을 함께 응원해준다고 하죠. 반대로 디미니셔와 같이 있으면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지 않는 디미니셔는 상대를 믿어봐주는 대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책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상대를 응원해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일루미네이터로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매우 소중하다고 말하는데요. 일루미네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이 일루미네이터가 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 사람을 안다는 것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사람을 안다는 것,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 Perfect guy.